시청자 여러분, 저 일요일 아침에 일찌감치 충청남도 아산 최대 격전지 중에 하나입니다. 아산 가보러 왔습니다. 김영석 예비후보와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예. 정용의 새 아침이 밝았습니다. 네. 우리 시청자들께도 인사 한 말씀 부탁합니다. 예, 갑진년 2024년이 밝았습니다. 우리 정룡이 하늘로 비상하듯이 이 대한민국과 충남과 아산의 새로운 희망과 꿈을 꾸고 비상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아산도 이제 잠자던 도시에서 현상 유지 도시에서 이제 새로운 꿈을 꾸고 아산만에서 불어오는 곡교천의 기적을 이루어야 될 바로 이 시점에 혁신의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저 새벽길로 이렇게 내려오는데 아산 들어오면서 보니까 아침이 이제 시작돼서 그런지 막 부산하게들 움직이시는 걸 보고 제가 이렇게 첫 느낌이 아산이 일어나는구나 그렇게 느꼈어요. 올 한 해가 그런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 아산은 무려 이제 38만을 넘어서 40만으로 진입하는 그야말로 충남과 대한민국에서 부상하는 도시입니다. 4차 산업과 기업이 즐비하고 예. 아산 시민들은 이제 새로운 꿈을 꾸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벌써 작년 일이네요. 우리 김영석 후보가 안내해서 아산에 이곳저곳 곡교천 파크골프도 한번 쳐보고 그때가 현대자동차였죠. 현대기아자동차 네. 인주 걸메리에 있습니다. 네, 이 공장도 잠깐 들어가 보고 이렇게 했는데 그 아산이 옛날에 그 온양온천 때하고 너무 달라져가지고 잘 모르겠더라고요. 예, 아산이라는 도시가 옛날에는 온양온천과 이순신 장군님 두 개로 신혼여행지와 수학 여행의 단골 그랬죠. 손님이었는데 예. 이제는 그 시대는 지나고 코로나를 거치면서 아산온천, 온양온천, 도고온천은 이미 쇠락한 도시가 되었고 그 예. 주변 시장은 완전히 활성화가 안 되고 오직 탕정과 배방이라는 도시로 새로운 신도심이 옮겨가면서 네. 이 구도심의 미래 활로를 다시 강구해야 되는 중차대한 시점입니다. 근데 또 한편으로는 요즘 이제 21세기 들어서 특히 건강, 뭐 힐링 이런 데 대한 관심들이 굉장히 많아졌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네. 그러니까 사실 온천만큼 좋은 데도 없는데 그런 면에서는. 그렇죠. 예. 사실은 전 세계적으로 이미 스프링스라고 들어있는 온천 도시들은 네. 과거에 유물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일본이나 대한민국은 아직도 온양온천, 온천의 에 대한 향수나 네. 아직도 온천 문화는 여전해서 이 온양온천을 중심으로 해서 온양행궁이 다시 태어나고 네. 도고온천과 아산온천이 특화된 패키지로 묶어놓으면은 네. 궁중치유요법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고 충분히 경쟁력이 그러네요. 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만 주변의 시장과 상권이 다시 활성화하고 구도심이 살아나는 중요한 키워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네. 제가 20여 년 전에 그 핀란드의 탐페레라고 하는 도시를 한 일주일 갔다 온 적이 있는데요. 그 탐페레가 핀란드의 최대 제철 철강 도시였어요. 포항과 예. 같은 곳이었는데 예. 우리나라 때문에 도시가 망해버렸어요. 그렇죠. 우리 포철이나 이런 철 생산이 워낙 그 경쟁력이 있어가지고 그 유럽 쪽에 있던 그 철강업이 다 망했잖아요. 그때 탐페레라는 도시 전체가 폐허가 됐어요. 근데 그 도시를 20년 동안에 어떻게 바꿔냈냐면 핀란드 그러면은 사우나 유명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별로 온천도 없는 곳인데 이거를 사우나 도시로 개조를 해놨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개조했냐 했더니 제가 묵었던 데는 그냥 철강 공장에 그 골조가 그대로 드러나 있는 그 상태에서 스파 전문 호텔로 개조를 한 거예요. 네. 그래서 전 세계에서 스파와 힐링을 즐기려는 사람들이 그곳에 굉장히 비싸더라고요. 그곳에 그냥 뭐 2주, 3주씩 묵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아까 우리 코로나 거치면서 그 온천 사람들이 안 오니까 많이 쇠락했다고 그러지만 이대로 두면 그냥 쇠락할 건데 이걸 완전히 21세기형 힐링 체류 거점으로 만들어내면 진짜 부가가치가 높은 이런 새로운 산업으로 다시 도약시킬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도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일본 같은 경우는 해수 욕탕을 그렇죠. 이라고 해서 타라소 테라피라는 타라소는 물, 테라피는 치유인데 해수 치유요법이 모든 지자체마다 활성화되어서 지자체의 큰 먹거리로 이렇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특히 충남 아산에는
이 온양운천은 옛날 세종대왕부터 시작해서 임금들께서 직접 내려와서 치유도 하고 힐링도 하고 또 행정도 네, 같이 여기서 할 수 있는 그렇죠. 온양행궁을 유지하고 있었는데 임시 행궁이었죠. 임시행궁이었죠. 네. 여기 현재도 유산들이 약 세 가지 정도 남아 있고 네. 그 지역에 대한 온양행궁을 복원하는 문제에 대해서 무려 20년간 많은 세미나와 포럼이 있었습니다만은 실질적으로는 그 지역의 지가의 문제, 문화재 보존의 문제, 그 주변을 전부 문화재로 보존을 하게 되면은 상당 부분을 지금 재개발해야 되는 문제 등을 예. 포함해서 한 발자국도 앞으로 못 나가고 있어요. 네. 근데 이것에 대해서 새로운 특별법이 필요하고요. 네. 그리고 많은 부처의 합력적인 그런 도움이 없이는 우리 약 1조 7천억밖에 안 되는 아산시의 예산 가지고는 한 발자국도 그렇죠. 옮겨나가지 네, 못합니다. 네. 중앙정부의 그래서 국책사업으로 가져가야죠. 그렇게 나와야 되고요. 그래서 역량을 집중을 해야 하고 에너지를 끌어들여야 하는데 그것을 직접 펼칠 수 있는 많은 경륜과 정치적 역량은 좀 미흡한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 온양행궁이 회복이 되면서 그 주변 지역의 다소 쇠락한 지역들을 같이 재개발하고 네. 또 주변의 시장들이 동시에 활성화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이게 살아야만 도고와 아산온천도 병행해서 그렇죠. 패키지로 예. 묶어가지고 이렇게 순환요법을 한다든가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죠. 여기가 행정구역으로는 충청남도지만 실제로는 수도권이잖아요. 사실 뭐 1시간 거리입니다. 그러니까 2,500만의 인구를 시장으로 직접 겨냥한 그러한 획기적인 사업이 가능한 지역이다.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고 여기 보면 여기 해수부 차관이 끝이에요? 장관 안 했어요? 해양수산부 차관을 하고 장관까지 했습니다. 그 전에 대통령 비서실에서 근무하시고 대통령 비서실에서는 산업정책비서관실에 행정관을 한 적이 있고요. 예. 다음에 경제수석실에서 비서관을 또 한 적이 있습니다. 예. 네. 그 제가 우리 김영수 후보를 만나러 오면서 오늘 좀 이 문제를 갖고 토론을 해야 되겠다 생각한 게 하나 있어요. 네. 그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지 벌써 이제 그 1년 10개월 가까이 되고 있는데 물론 압도적인 더불어민주당 종북주사파의 압도적인 머릿수로 뭐 정말 국회로부터 아무런 도움을 받기는커녕 맨날 발목만 잡혀서 그래서 제대로 국정을 힘있게 추진하지 못했다. 이건 다 우리 국민들이 아시는 일이지만 그런 중에도 할 수 있는 일들은 있었을 텐데 네. 100만 공무원이 뭐 그냥 뭐 바지저고리들이 아니잖아요. 근데 연초에 윤석열 대통령이 연이어서 그 지금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걸 보면 공무원들의 보신주의, 복지부동, 부처 간 벽이 너무 높다. 뭐 이런 그걸 허물어야 된다. 이런 메시지가 계속 나오잖아요. 여러 가지 정치적인 한계에도 불구하고 관료사회가 제대로 역동적으로 움직였다면 지금보다는 좀 잘할 수 있었을 텐데 하는 대통령으로서의 아쉬움이 거기 묻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랫동안 이제 공무원 생활을 하셨으니까 또 대통령실에서도 근무하고 또 한 부처의 차관 장관을 했으니까 공무원 사회를 누구보다도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해서 제가 몇 가지 좀 토론을 해봐야 되겠다 생각하는 문제가 있어요. 공무원들이 되면 다 그렇게 보신주의에 빠지는 건지 네. 솔직히 말씀. 전 세계를 통해서 대한민국의 공무원만큼 나라의 경제 성장과 발전을 이끌어온 조직은 없습니다. 대한민국이 반세기 만에 네. 한강의 기적을 통해서 여기까지 이끌어온 것은 기업인들의 헌신과 희생, 네. 공무원들의 무한한 희생과 헌신으로 대통령을 중심으로 해서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정부가 미래로 나아가는데 이끌어왔던 조직의 일원으로 저도 참여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나 지난 정권에 엄청난 이 적폐 TF를 만들어서 공무원을 공격을 하면서 그랬죠. 공직자들은 이제 정권에 대한 회의와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기 시작하고 두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두려워하고 시키는 대로 하다가 또 정권 바뀌고 나서 나 감옥 가는 거 아닌가. 이 정부라는 것은 예. 대통령이 보수든 진보든 들어서면 그분의 철학을 맞춰서 불법적이고 위헌적인 것이 아니면은 예. 목숨을 바쳐서 헌신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네. 그러한 기풍들이 많이 죽어가지고 무려 7년여를 이끌어오는 지금이라 아마 새로운 대통령의 예. 눈으로 보면 뭔가 부족하다고 생각되겠지만 그러한 것을
간파를 해서 새로 활기를 불러 넣어주지 않으면 네, 네. 정말 조직과 사회와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충분히 보상하고 나중에 보복을 당하지 않는다는 어떤 보장, 네. 어떤 메시지가 강한 메시지가 없이는 네. 공무원들을 다시 회복시키기 쉽지 않을 것이다. 아하, 예. 저는 저의 평생을 통해서도 아주 특별한 직책을 빼놓고는 정말 하루에 서너 시간씩 자면서 목숨 바쳐서 일을 하는 것이 네, 네. 우리 자신의 보신적 차원이 아니라 네. 그 조직과 국가를 위한다는 그 확고한 정신이 있었고 그래요, 되게 그래요. 그러한 사람들이 리더십을 형성을 하면서 대한민국에 이렇게 이 짧은 시간 내에 기적을 만들어 놓은 그 주체가였다고 생각하지 예. 공무원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얘기하면 그 부정은 다시 거꾸로 돌아오게 되어 있다 이렇게 알겠어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전 세계 어느 나라 공무원보다도 더 그 능력이 있고 헌신적이고 헌신적이고 이런 사람들이 대한민국 공무원이다. 저는 그렇게 그런데 생각하고 있습니다. 7년 전에 그 문재인 종북 주사파 정권이 대통령 끌어내리고 감옥 보내고 나서 정권을 탈취한 다음에 5년 동안 내내 공무원들을 이 적폐 대상으로 몰아가지고 이 칼을 휘두르는 바람에 공무원들이 그 5년간의 그 좌파 독재하에서 어쩔 수 없이 자기 생존을 위해서 눈치 보게 되고 이제 이렇게 수동적으로 돼버렸다 이런 진단을 하셨네요. 네. 초헌법적인 대통령 비서실에 초헌법적인 적폐 TF를 만들어서 네, 네. 대검을 지휘를 하였다고 생각하고요. 예. 그로 인해서 공직자들이 지금은 그 이후에 특히 지난 정권 말기부터 지금까지도 여전히 공직자들은 이제 자기의 자식들, 자기의 보신, 자기의 미래에 대한 불투명을 항상 생각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제가 사실은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신년 메시지가 계속 그렇게 나오는 걸 보고 그 공무원 했던 분, 또 지금 공무원 하고 있는 분하고 몇 분 제가 일부러 만났어요. 그래서 대화하면서 제가 두 가지 얘기를 제가 듣게 됐어요. 첫째는 문재인이가 알밖에 하고 나간 것들이 여전히 버티고 있어서 이것들은 뭐 그런 보신주의가 아니라 아주 적대적으로 대통령을 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드러나게 하면은 저것들이 다칠까봐 드러나게는 함부로 못하지만 보이지 않게 계속 방해를 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 있다. 그거를 우리가 잊으면 안 된다. 그게 어쩌다 한 명이 아니라 거의 모든 부서에 거의 다 깔려 있다. 그리고 이게 100만 공무원이라고 하지만 이게 공무원 조직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산하 공기업들이 굉장히 많은데 네. 어떤 면에서는 이 공기업들이 국민들과 직접 면대면하는 경우들이 더 많대요. 근데 이 공기업 쪽에서는 그 알박기들이 훨씬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점 여전히 대통령만 바꿨지 공무원 사회에 종북주사파들이 알바가 놓은 자들은 여전히 엄존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을 우리가 늘 생각해야 된다. 그게 하나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일리 있다 생각했어요. 두 번째는 우리 김영선 후보는 깜짝 놀라실지 모르지만 어떤 분이 그런 말씀 하셨어요. 그저 김영석이 봐. 그러잖아요. 갑자기. 우리가 이렇게 가까운 사이라는 건 모르고 그 김영석이라고 몰라요. 그러는 거야. 무슨 얘기예요? 그랬더니 뭐 정권 앞장서서 열심히 하다가 감옥 가고 그러잖아. 그래서 누가 그런 거 보면 겁 안 나겠냐고 나부터도 겁나던데 이러더라니까요. 그 어쩌다가 감옥을 가셔가지고 다 무죄로 드러났듯이 이게 그때 도대체 무슨 사건으로 좌파들이 우리 김영수 후보를 엮어 놓은 거예요? 아시면서 이렇게 질문을 하니 제가 당황스럽네요. 벌써 10년도 된 예. 세월호 사고 때문에 예. 제가 세월호 사고 났을 때는 청와대 비서관이었고 네, 그때부터 모든 제도와 이 법 등을 행태를 포함해서 다 개혁을 해왔는데 예. 제가 두 분의 장관을 모시고 이제 또 차관을 지내고 제가 이 박근혜 정부의 마무리하면서 그러니까 이주영 장관? 이주영 장관과 유기준 장관을 모시고 예. 제가 이제 다음 장관으로 이제 마무리했는데 예. 제가 직권을 남용해서 진상 규명을 방해했다는 건데 세월호 진상규명 방해죄? 방해했다는 건데 제가 세월호를 인양한 당사자입니다. 네. 새로운 진실이 있을 수가 없었고 아직도 새로운 진실이 있을 수 없었습니다. 9차례나 조사하고 뭐 특별위원회 구성하고 검사 조사하고 특검도 하고 하나도 제대로 나온 게 없거든. 새로. 무리한 조사와 무리한 공격에 대하여 국가 공무원으로서 정치적 중립성과 균형감을 지키면서 예산이나 조직 등에 대해서 타 부처와 제 혼자의 결정이 아니잖아요. 저는 예. 중앙정부 간의 협력체에 토의하에서 대응을 했는데 그것이 다 직권남용이라고 해서 제가
공격을 받았고 네. 저뿐만 아니라 아주 다수의 공직자들이 곤혹을 치렀고요. 그거에 대해서는 앞으로 미래에 걸쳐서 반드시 확실한 명예회복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끝내 대법까지 가서 무죄를 다 받았는데 네. 그러나 이미 감옥살이는 한참 하셨잖아요. 한 5개월 했죠. 근데 5개월이라는 것이 저에게는 저를 돌아보고 또 국정에 대하여 우리 법조 3륜에 대하여 나라의 미래에 대하여 생각하는 중대한 계기가 되어서 지금 제가 여기에 이렇게 과감하게 깃발을 올린 것도 그에 무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세월호 참사 관련해서는 이제 그때 희생당한 많은 분들에 대해서 지금도 다들 안타까워하지만 그 세월호 참사를 정쟁화시켜서 우리 자유파를 공격해댄 그 좌파의 칼날 아래 가장 큰 희생을 당한 분은 박근혜 대통령이에요. 그렇습니다. 네. 그 대통령 자리에서 끌려 내려와서 감옥에서 4년 9개월을 살게 됐으니까. 그리고 그때 그 세월호 7시간 가지고 사람을 완전히 그냥 그 인간 이하의 존재로 막 매도하고 조롱하고 막 이렇게 만들어 버렸으니까 인격살인을 시켰어요. 먼저 여론 재판 해놓고 나서 감옥 보낸 거거든. 그러니까 최대의 피해자는 박근혜 대통령, 두 번째 피해자가 바로 우리 김영석 장관, 지금 김영석 후보입니다. 근데 의외로 우리 자유파 국민들도 김영석 그러면 잘 모르시더라고. 워낙 그 탄핵의 그 쓰나미가 막 거세게 몰아닥쳐서 서로가 서로를 돌아볼 수 없는 거의 그런 그 패닉 상태에서 우리가 당했기 때문에 아마 그 와중에 희생을 당해서 지금 김영석 당시에 그 해수 장관하다가 좌파들의 그 공작, 음모, 공격에 의해서 감옥까지 갔던 이 김영석 후보를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못 하시던데 지금이라도 이거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 과거를 자꾸 우리가 잊어버리니까 똑같은 공격에 또 당하고 하거든요. 이 대목에서 제가 예. 한 말씀만 드려도 될까요? 예. 이제 대한민국은 좀 더 성숙한 국가로 나아가야 합니다. 대한민국 사회가 좀 더 발전되고 성숙한 국가로 나아가야 하는데 이제 국가적인 재난, 재해를 정쟁화시키고 정치화해서 네. 이거를 선전과 선동을 통해서 정권을 밀어내야 된다. 정권을 공격해야 한다. 그리고 수많은 스케이프 고츠를 만들어서 예. 희생양을 통해서 어떤 만족감을 느끼게 한다는 이런 구시대적인 시대는 구시대적인 행태와 정치적인 공격은 완전히 사라져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야만 우리가 또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성숙한 선진 국가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요. 네. 그 세월호 이후에 재난을 정쟁화해서 재난을 악용해서 희생양 만들고 공격하는데 재미를 붙여가지고 저 종북 주사파들이 무슨 사고만 나면 그런 식으로. 그래서 지난번에 이태원 사고 났을 때도 이상민 탄핵 이렇게 갚으려는 거예요. 네. 근데 이제 그건 너무 황당한 공격이어가지고 헌재에서 기각되면서 오히려 이상민 장관이 무고하다 뭐 이런 걸 이제 우리 정부가 있을 때 확인이 됐기 때문에 지금도 장관직을 수행하고 있지만 저는 정북 주사파들이 어떤 형태로든 이렇게 사고가 나면은 그걸 바로 정쟁의 수단으로 악용해서 공격하려는 그 못된 습관은 앞으로도 계속할 거다. 그런 네. 생각에서 우리가 잘 대비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다시 들어요. 그것이 비단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네. 제가 영국 대사관에 근무를 하면서 네. 프랑스의 남부에 엄청난 유류 오염 피해 사고가 났습니다. 예. 마치 우리나라 허베이 스피리토 사고와 같은 수준이었는데 예. 그때도 정권이 흔들리는 거는 보았습니다. 그러나 특히 유럽이나 미국이나 전 세계 어느 나라건 이런 대형 재난이나 재해, 사고 등이 났으면 그거에 대해서 아주 오랜 기간 동안 그 본질적인 문제를 절대 놓지 않고 끝까지 네. 헤쳐서 법과 제도와 시스템을 고치는 데 주력해오는 것이 보다 성숙한 시스템이지 그렇죠. 일단 공격을 해서 국민들을 만족을 시켜야 되겠다는 강박관념에 쫓겨있는 이러한 행태는 맞습니다. 이제 변화되어야 한다. 좀 더 성숙해져야 한다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이제 본토가 직접 공격당한 거의 유일한 사례였던 게 9.11 테러잖아요. 네. 그 테러 당시에 수천 명의 미국 국민들이 죽었는데요. 그 이후에 바로 뭐 정치적 문제를 뭐 책임을 묻고 막 이렇게 공방을 하진 않아요. 그 사고가 어떻게 생겼고 어디가 우리가 허점이었는지를 미국이 특별위원회 구성해서 백서를 만드는데 6년 걸려요. 그 이후에 그 조사팀의 제안에 따라서
국토부 전체 정부기관을 통폐합해서 총괄하는 정부 부서가 생기고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뭐 그러니까 선진국이다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지만 이게 정치라고 하는 게 여야가 있어가지고 우리가 아무리 그렇게 좀 선진 정치를 하고 싶어도 네. 야당의 그걸 갖고서 계속해서 국민을 선동하고 집권당 발목 잡고 정부 공격하고 이러면 끌려 들어가지 않을 수가 없는 게 또 우리 취약한 정치 상황이에요. 그래서 하여튼 우리 김영서 후보는 그런 면에서 종북주사파가 표적으로 노렸던 그 아주 전형적인 희생양으로 정말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이제 그걸 완전히 떨쳐 일어나서 새롭게 완전히 좀 차원이 다른 그런 의정 활동과 정치를 좀 해보겠다 이렇게 하고 지금 충청남도 아산 갑지역, 갑을 지역에 있는데 갑 지역에 지금 출마를 했습니다. 저기 아산시 곡교천 지도를 저희가 이렇게 놓고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는데 아까 온천 얘기는 저희가 쭉 좀 들었고요. 네. 저기 베이밸리 메가시티요. 네. 저쪽이 탕정 쪽입니까? 저쪽은 인주 지역입니다. 인주. 예. 어. 예. 평택 당진항이 예. 있는 아산만의 아래쪽, 아산 쪽 예. 수준. 그러면 그럼 탕정은 저보다 좀 오른쪽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베이밸리 메가시티 있는 쪽보다 좀 더 오른쪽. 이쪽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어쨌든 서울로도 붙어 있는 쪽이죠. 네. 그 굉장히 빠르게 인구가 늘고 있고 또 기업들이 계속 들어오고 있잖아요. 그 아산이 갖고 있는 그 여러 가지 조건이 그만큼 좋다는 뜻입니까? 제가 잘 아시다시피 민선 8기 지금 네. 김태형 도지사 인수위원장을 했습니다. 예. 제 1호 공약이 이제 이 베이밸리 메가시티 이제 추진인데 이 아산만을 중심으로 해서 이 주변 도시에 23만 3천 개의 기업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대개 3, 4차 산업과 긴밀히 연계되어 있는 산업이자 기업이죠. 네. 그래서 미국의 샌프란시스코만의 주변에 실리콘밸리가 스탠포드 대학과 연계해서 스타트업들이 부흥을 하면서 실리콘밸리가 형성이 됐듯이 네. 이 아산만과 그 배후 도시들 경기도의 4개 지자체 이 어디 충청남도에 어디입니까? 경기도에 주로 평택, 안산, 화성 등입니다. 안산, 화성. 예. 그리고 이 충청남도는 이제 천안, 아산, 당진, 예. 서산 등인데요. 이 지역을 8개 지자체를 한국판 실리콘밸리의 거점으로 삼겠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미래 50년, 100년의 먹거리로 삼겠다 네. 하는 공약이었고요. 대개 11개의 공약을 김태흠 민선 8기 이 공약을 중에 11개를 묶어서 진행을 했고요.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김태흠 도지사 간에 이렇게 이 협약 체결에 의해서 공동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대개 8가지 단위 프로젝트를 가지고 협력을 해서 곧 최종적인 기본 계획을 발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아마 이 아산 저쪽 보시다시피 네. 인주에 있는 그 현대 기아 자동차 그 주변 지역에 해당이 되는데요. 네. 그 지역에 아산에도 새로운 항만 거점이랄지 배후 산업 단지랄지 새로운 미래형 주거 단지 네. 조성을 한다든가 네. 새로운 경제자유구역을 지정한다든가 하는 것들을 하게 되면은 네. 우리 아산은 정말 이 베이밸리 메가시티의 중심 거점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김태흠 지사의 선거 공약이고 네. 김태흠 지사가 충남도지사로 취임하기 전에 인수위원회를 이끌었던 우리 김영석 후보니까 저 아산 지역의 베이밸리 메가시티 공약은 우리 김영석 후보가 국회에 들어가면 이 김태흠 지사와 진짜 찰떡궁합으로 이 지역 발전을 위해서 힘있게 추진할 수 있는 그런 프로젝트가 되겠네요. 저는 제일 이 전략 네. 및 프로젝트에 이렇게 담당했던 사람으로서 네. 잘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고 이 충청남도의 상당 부분의 국회의원들 네. 여야를 가릴 것 없이 서로 협력을 해서 네, 네. 경기도와 협력을 하게 되면은 이 지역에 들어와 있는 삼성, 현대, LG 네. 등 다양한 기업들과 아주 시너지가 잘 나타날 거로 생각됩니다. 특히 최근에는 천안의 성완 종축장이 예. 미래형 모빌리티 단지로 확정이 되어서 네. 그 지역과 현재 진행되고 있는 탕정 배방에 다양한 산업 및 이 기업들과 연계한다면 앞으로 이 지역이 큰 비전이 생길 거로 생각합니다. 다만 아쉬운 것은 네. 우리 아산이 무려 40만 도시로 이어지고 있는데 예. 도시와 산업과 기업의 조화가 정말 불균형되어 있고
구도심은 쇠락하고 온천은 머물고 쇠락해 버렸고 오직 당정과 배방의 아파트, 이 주거를 위한 아파트들이나 들어서고 있는 이것은 정말로 미래형 도시하고는 너무 맞지 않아서 네. 이 산업과 도시가 상생하고 균형을 이루고 이 주거와 이 거주가 다시 이 환경을 변화시키면서 교육 환경을 변화시키면은 여기에 우리 아산 지역에 들어와 있는 많은 기업들에게도 좀 더 희망 있는 예. 주거 단지가 되지 않을까 하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어제 당진에서 자고 지금 아침에 일로 넘어왔거든요. 네네. 그 어제 밤에 당진에 그 오성환 시장하고 차 한잔을 할 시간이 있었는데 네. 그 작년에 7조 이상 그 투자 유치를 했더라고요. 당진시가. 네. 그리고 대기하고 있는 그 투자까지 포함하면 10조 정도 된대요. 그게 충청남도의 작년에 투자 유치의 절반쯤 된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당진의 발전을 보면서 아산은 뭐 하지? 우리 저 신임 박병기 아산시장께서도 우리 김태흠 지사님하고 예. 사실 독일이나 유럽 많이 예. 다니면서 많은 유치를 하고 있는데 잘 아시다시피 옛날부터 지자체장들, 광역지자체장들이 많은 유치를 했습니다만 예. 그것을 실제로 정착하고 유치를 하고 활성화하고 네. 우리나라의 것으로 만드는 것은 많이 다른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우리 아산과 충남은 새로운 꿈을 가지고 무엇보다 이 스타트업 기업을 포함해서 많은 기업들이 오고 싶은 알겠어요. 예. 찾는 그러한 근데 예. 도시가 돼야 될 거라고 제가 생각합니다. 여기 아산에 와서 또 천안에 와서 말씀을 나누면 천안하고 아산은 거의 같은 동네처럼 서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역도 천안 아산역이고 그렇잖아요. 네. 그런데 옆에 이게 천안 아산 합치면 100만쯤 되잖아요. 100만이죠. 네. 옆에 당진도 뭐 거의 같은 생활권인데다가 네. 그렇죠. 네. 그 당진이 지금 17만. 합치면 120만쯤 되는데 네. 그냥 그렇게 해서 광역시 독립을 추진하는 거 어때요? 이 정치적 이유 때문에 네. 만만치는 않은데 네. 그래서 이 메가시티적 개념으로 그래서 이 아까 8개를 말씀드렸는데 네. 대개 이 메가시티라는 개념은 보통 1000만, 1200만, 1300만 예. 이 학설이 좀 다릅니다. 네네. 실질적으로도 좀 다른데 이쪽 이 아산만과 그 배후 도시 특히 평택 당진항과 이 아산 지역 네. 이제 새로 아산항을 가정한다고 할 때 이 지역은 거의 이 경제 및 생활권, 교육 환경 등이 긴밀히 연계되어 있어서 사실상 한 개 내포 신도시처럼 네, 예. 그러한 메가시티적 개념을 적용하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사실 당진 쪽에 있는 예. 당진 그 많은 항만이 벌크 그래요. 벌크부두나 예. 제철이나 많이 들어와 있는데 거기에 계신 분들도 우리 탕정이나 배방이 새로운 교육 환경이나 거주 환경이 좋아지다 보니까 1시간 거리 이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출퇴근하는 분이 많을 정도로 이 세 도시는 기능 분담을 하게 되면은 예. 훨씬 좋은 도시로 성장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 아산하고 저 당진하고 경계선에 삽교촌 방조제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제가 어제 들었는데 저 삽교촌 방조제에 제일 많이 오는 인구는 평택 분들이래요. 그러니까 거의 네. 진짜 생활권이 같은 거야. 예, 경제권도 같고 그렇습니다. 문화권도 같고 네, 네, 네. 예, 그런 의미에서 지금 우리 김영수 후보가 강조하고 있는 베이베리시 메가시티 이거는 뭐 광역화되고 안 되고는 또 다른 문제고 어쨌든 이 지역의 아주 핵심적인 정말 실리콘밸리 같은 그런 곳으로 발전시켜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저도 드네요. 그 국회 들어가시면 그러면은 상임위는 그러면 뭐 해수위 생각하세요? 대개 상반기, 하반기로 예, 전반기, 예, 후반기로 나누어지잖아요. 2년씩 하죠. 예. 네, 제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오랫동안 이제 몸을 담아서 농해수위? 예. 네, 그쪽도 한 번은 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고요. 나머지는 네. 근데 가고 싶은 데는 어디예요? 제가 국토해양부 출신이기도 해서 그럼 국토위? 예, 국토위도 한번 가고 싶고 또 산자위도 가고 싶고 가는데 가고 싶은 데가 많습니다. 그럼 한 두어 번 하시면 되지 뭐. 2년씩 나눠서. 그리고 우리 이 아산과 충남에 특히 예. 베이벨리 메가시티에 도움되는 거라면은 특히 신경을 많이 쓸 거고요. 아산에는 이 신창, 도고, 선장 등 예. 아직도 도농 복합도시적인 데가 많아서 예. 여기를 새로이 지원을 하려면 스마트 팜뿐만 아니라 예. 환상형 도로랄지 다양한 이 도로 확장 문제가 아주 산적해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아무튼
제가 이 삽교호 아래에 내수면으로 이제 변했지 않습니까? 저 보시지만은 내수면 삽교호와 요 아산의 가운데를 가로지르는 이 곡교천이 있는데 예. 이 곡교천이 약 32km쯤 돼요. 그 32km를 청계천 내지는 경인 아라뱃길처럼 완전히 변화시키면 내수면 말이나 그런 저기 개념이. 운하처럼 운하라는 말은 완전 민감한 표현이라서 예. 아무튼 이 뱃길을 조성을 한번 그러니까 해보려고. 배가 다닐 수 있는 길, 물길로. 이 삽교 아래쪽은 광활한 수면적을 갖고 있어서요. 그렇죠, 예. 지금 당장 요 보트나 카약 카누를 띄울 수 있어서 그 곡교천과 그 접점인 이 선장면 신문리 쪽에는 네. 당장 내수면 이 해양수산부와 협력을 해서 내수면 말이나 거점 단지로 조성을 했으면 좋겠고요. 교천도 제법 강폭이 있네요. 꽤 됩니다. 꽤 예. 되고요. 제가 볼 때는 이 라인강이나 테임즈강 전혀 못지 않아요. 제가 다 영국에서도 오래 네. 살아보고 해서 아는데 예. 여기는 정말 지난번에 자전거를 타고 예. 저 인주 걸메리로부터 신문리 그리고 지금 현충사 들어가는 네, 그 충무교까지 그 파크 골프장이 있거든요. 예. 거기까지 자전거로 한번 달려봤는데 정말 시민들이 이 접하지 않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그리고 자주 들르지 않는 이 비경이 펼쳐져 있는데요. 갈대숲, 그 다음에 버드나무 굴락지, 철새 네. 정말 환상이었습니다. 여기를 잘 하게 되면은 그라운드 골프, 파크 골프, 테니스는 물론이고 네. 다양한 수변 공원을 환상적인 이 워터프론트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문체위도 잠깐 들리셔야 되겠네요. 에이, 뭔가 3번 하시면 되겠네. 2년씩 상임위 6개. 저는 욕심내지 않는 사람입니다. 근데 아니 선거 준비하시는 분이 무슨 시간이 있다고 책을 쓰셨어요? 아 이거요? 빛으로 본 한국 역사? 아 이거 정치인이 되면 예. 책을 다 써가지고 네. 이렇게 출판 기념회를 하더라고요. 출판 기념회 용 책을 급하게 만듭니다. 저는 이건 그렇게 만든 책 아닌 것 같은데? 그렇게 만들었는데요. 아 그래요? 잠깐. 저는 이 출판 기념회를 위해서 자서전 형태, 자서전을 쓰게 되면은 저를 자랑해야 되고 예. 보이지 않는 피해자가 나오고 보이지 않는 상처를 받는 사람들이 있고 해서 제가 젊은 시절부터 예. 공직을 하면서 썼던 글들 모아놓은 겁니까? 아닙니다. 생각을 했던 건데 어. 대한민국은 저는 어릴 때부터 역사에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공부를 좀 많이 한 편인데요. 왜 대한민국은 그 오랜 세월을 그렇게 외침을 끊임없이 당했는데도 어허. 우리 정치 지도자 임금들은 왜 그렇게 무기력했을까? 그리고 얼마나 많은 궁중을 둘러싼 음모와 네. 사화와 당쟁, 그래서 분당이 일어나고 그리고 서로 이렇게 죽고 죽이고 또 일제시대에는 정말 상상도 못하는 수탈을 당하는 네. 그러한 것을 보면서 대한민국의 역사를 보면서도 항상 마음이 아프고 괴로웠습니다. 예. 그러면서도 누구나 다 아는 것이 식민사관이나 너무 실증주의적 사관이 아니냐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대한민국이 그 오랜 세월을 굴하지 않고 더 많은 문화와 예술을 발전시켜 왔고 절대 정체성을 잃지 않은 뿐만 그래요, 아니라 그래요. 예. 지난 70여 년은 1948년 남북이 단독 정부가 수립이 됐잖아요. 수립이 된 이후로 처음으로 옛날 과기부 장관 하시던 김진현 장관께서 아주 적절히 말씀하셨듯이 대한민국이 대륙 중원 문화로부터 단절되어서 해양의 문화로 세계로 눈을 돌리면서부터 대한민국이 한강의 기적과 이러한 위대한 업적을 남겼다라는 데 저는 굉장히 공감을 하면서 예. 그래서 이렇게 짧은 기간 내에 1인당 GDP가 10위권 안에 들어서는 것은 물론이고 문화, 예술, IT, 소비의 질 등을 포함하면 세계 탑 수준이 되었어요. 그래서 대한민국이 얼마나 위대한 민족이고 위대한 역사라는 것을 다시 한번 역사에 투영을 해서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될 미래의 희망의 섞인 그 가상의 미래의 빛으로 또는 절대자의 눈으로 바라보는 그러한 빛으로 예. 현재와 과거를 바라보아서 네. 이 책을 쓰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이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이 정말 굴하지 않고 창조적인 민족이었는가를 쓴 책이 이 책인데 그래. 예. 새로운 역사적 사실을 동원한 것이 아니라
기존의 모두가 아는 역사적 사실을 새로운 관점에서 김영석의 바라보았습니다. 시각으로 새롭게 해석했다. 알겠습니다. 핵심은 역사적인 팩트를 나열한 것이 아니라 그 시대에 살았던 살아있는 정신과 영혼을 리더십을 가졌던 사람들이 그래, 예. 어떤 업적을 남겼는가를 이어놓은 것입니다. 여기 첫 챕터가 하느님을 경배하는 나라가 서다, 이렇게 하느님을 경배하는 나라가 서다 그래서 그냥 언뜻 보면은 기독교인이 쓴 책처럼 보여요. 네. 이게 하늘님인데 네. 예, 그걸 그냥 우리 제가 애국가에는 하느님으로 하느님, 했어요. 이것도 하느님이잖아요. 예, 애국가에 있는 표현입니다. 기독교에서는 하나님, 그렇죠. 개신교는. 예, 네. 오직 한 분이라는 뜻의 하나님이고 우리는 단군 이걸 이제 하느님 이런 식으로 표현하니까 근데 그래서 단군 신화부터 쓰신 책 같으네요. 그렇습니다. 예, 우리 단군 신화부터 경배하는 해서 나라. 이 환인과 환웅과 단군 왕검으로 이어지는 것이 네. 이미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있다. 그리고 고려니, 백제니 거의 모든 우리 부족 국가들도 다 이 그래, 하늘의 존재를 인정을 하고 했다는 것 자체는 이 대한민국은 기본적으로 그러한 쓰는 거 없어요? 저한테 사인해서 하나 주세요. 저도 이번 선거 지면은 뭐 제 앞날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선거 지면 뭐 고선거 TV가 어떻게 될지 제가 뭐 살아남아 있을지 잘 모르겠는데 이길 것 같아요. 이기고 나면 이제 다음 선거가 2026년 지방선거거든요. 그때까지 한 1년 반 정도는 좀 선거 생각 안 하고 좀 저 혼자 뭔가를 좀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주어질 것 같아서 그 시간 동안에 제가 우리 김영석 후보처럼 그동안 살아오면서 느꼈던 거 또 종북주사파하고 목숨 걸고 싸우면서 좀 정리하고 싶었던 거 이런 것들을 모아가지고 책을 한 3권 좀 써볼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방송은 방송대로 하면서 다른 일정은 최대한 줄이고 책 3권에 한 1년 반을 시간을 보내볼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이렇게 아주 멋진 책을 아무리 선거용이라고 하지만 우리 김영석 후보가 대충 하는 분이 아니니까 아주 멋진 책을 쓰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부럽네요. 제가 평생에 걸쳐서 꼭 예. 쓰고 싶던 책인데 그러니까 53일에 걸쳐서 예. 매일 밤 잠을 설치면서 쓴 책입니다. 53일. 네, 네. 저는 530일 동안에 책 3권 쓰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아산시 갑 지역이고요. 뭐 해볼 만한 지역인데 제가 올해 작년 말부터 많이 민심의 흐름이 바뀌었다는 거를 제가 현장 다니면서 느끼거든요. 한동훈 비대위 체제가 출범하면서 네. 586 종북 주사파 세력과 우리 새로운 영 라이트, 새로운 자유파 세력 간의 이 대결 구도가 만들어지고 있고 워낙 한 30여 년 동안 저 종북 주사파들 아주 지긋지긋하게 봤잖아요. 지금도 보고 있고. 네. 예, 그래서 국민들도 새로운 정치 한번 해보겠다고 하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끄는 국민의힘에 상당한 그 기대를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특히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에도 낡은 정치에 젖어 있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국민의힘에서 새롭게 발굴되고 새롭게 도전하고 있는 그 정치 신인들에 대해서는 뭐 나이가 좀 젊은 사람이든 좀 나이가 좀 많은 사람이든 상관없이 정치 신인들에 대한 기대가 상당히 있는 것 같아요. 네. 혹시 우리 김영석 후보는 그 유권자 지역민들 만나시면서 그런 시선을 못 느끼셨는지 모르겠네요. 아산 시민들은 지난 20여 년간 네. 거의 같은 정치인들을 보아오면서 예. 좀 피로를 느끼고 있습니다. 김영석이 일단 국정에 오랫동안 참여했던 사람으로서 과감하게 도전장을 내민 거에 대해서 대체로 환영을 하고 새로운 인물로 바꿔야 한다는 데 공감대가 많이 형성이 된 것 같습니다. 저는 일반 정치인이나 정치꾼들의 정치적 구호와는 달리 대형 국책 사업을 많이 했었습니다. 여수 엑스포를 유치를 하고 인프라를 구축을 하고 개최를 했을 뿐 아니라 네. 제가 부산 항만청장으로 아주 장기간 근무하면서 부산 북항을 재개발하고 신항을 오픈을 하면서 그래 신항 오픈하셨던 주역이세요? 네, 그런 것들을 오, 그러시구나. 부산 신항의 한진과 현대부두를 제가 오픈을 새로 했는데 그러한 것들 하면서 얼마나 많은 현안들을
다 풀어내고 그 부산신항은 그게 계획대로 지금 착착 잘 건설이 진행되고 있는데 완공되면 물동량이 세계 유위 항구라 그러던가요? 우리나라가 원래 이제 옛날에는 유럽의 로텔담이 주도권을 네, 잇다가 그랬죠. 지금은 상해항, 네. 우리 부산항이 사실상 이 두 개의 체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우리 김영수 후보가 이게 메가 프로젝트 전문가였어요. 가만히 보면. 네, 제가 그런 큰 사업들을 많이 했고요. 네. 저는 짧은 기간 내에 곡교천의 기적이라고 이렇게 굳이 표현을 했던 것은 네. 라인강의 기적을 통해서 독일이 회복을 했고 2차 대전 패망 이후에 네. 대한민국이 짧은 기간 내에 한강의 기적을 일으켰지만 이 우리 아산도 이미 충분한 자원, 자산, 인적인 요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잘만 조합을 시켜주고 그래요. 예. 이게 이 활력을 불어 넣어주면 충분히 짧은 시간 내에 부흥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할 수 있습니다. 네. 아산 시민 여러분, 그 아산을 확 바꾸고 싶으면 김영석한테 주목해 주세요. 그냥 깔짝깔짝 하려면 아무나 찍으셔도 돼. 맞는 말씀이십니다. 마무리 인사해 주세요. 새로운 대통령께서 개혁을 외치고 계십니다. 저는 33년간 어느 정부가 들어서든 대통령과 정부를 중심으로 나라를 발전시키는 데 일익을 담당해 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잘 되어야 대한민국이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1948년 전후의 이념적 편가르기에서 오랫동안 회복을 했는데 다시 최근 수년간 나라를 철저하게 이념 세대 지역으로 편가르게 한 이 세력을 이제 응징을 하고 다시 한번 대한민국을 통합을 시켜서 새로운 미래로 나아가야 합니다. 대한민국은 아직 배가 고프고 충청남도 특히 아산은 아직도 너무 해야 할 일이 많은 그러한 도시입니다. 우리 개혁이라는 것은 사람을 바꿔야 미래가 변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아산의 미래 지도를 그려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 제가 오래전부터 가깝게 지냈지만 그 메가 프로젝트 전문가라는 데는 제가 그동안 생각이 미치지 못했는데 오늘 일요일 아침에 아주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충청남도 새로운 전략 지역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아산 지역의 갑 지역구입니다. 갑 지역구 김영석 후보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